안녕하십니까. 최영일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이 태풍 흰남노가 핥히고 지나간 자리에 이 피해를 파악하고 또 복구를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 포항의 지하주차장에서 실종이 많았더군요. 두 분이 기적적으로 생존해서 구조되는 일에는 우리가 모두 함께 박수를 쳤습니다만, 하지만 안타까운 희생자와 피해자가 많습니다. 자, 이 태풍이 지나간 하늘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파랗습니다. 오늘이 푸른 하늘의 날이라고 하네요. 유엔이 2019년에 지정을 했는데 우리나라가 제안해서 만들어진 그런 날이라고 합니다. 이 청정한 대기를 위해 세계가 연대해서 노력하자, 이런 의미를 담았다고 합니다. 푸른 하늘, 푸른 지구. 자, 먼저 우리나라의 이 사회적 대기도 청정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출발합니다. 네, 1부에서는요,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리는 한입뉴스 기다리고 있고요. 2부 10분 인터뷰에서는 이 포항의 태풍 피해 상황을 직접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어서 여의도 정핵관 그리고 사건본부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한입에 쏙 들어가는 뉴스와 찰떡궁합, 이 디저트송 신청 매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뉴스에 어울리는 노래가 있으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디저트송 선정되신 분께는요, 치킨 쿠폰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면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네, 한입뉴스 박종호 오마이뉴스 기자, 오창석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어제 이 시간에 태풍이 동해안으로 빠져나가고 이제 울릉도와 독도를 연결했는데 그때 비바람이 많이 몰아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제만 해도 이게 한 분의 사망자가 참 마음에 걸리고 실종이 여러 분이 있었는데, 지금 이 태풍이 다 지나가고 이제 경계 단계도 다시 정상화로 하향되고 보니까 이 피해가 그렇게 작다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중대본의 이 집계에 따르면 오늘 오전 6시 기준으로 보면 전체 사망자, 실종자 12명입니다. 네. 사망자가 10명이고요. 실종자가 2명, 그리고 부상자가 3명이 있는데 특히 어제 이제 오후에 속보로 전해지면서 많은 분들이 밤새도록 네. 이 상황에 좀 귀를 기울이고 있었어요. 경북 포항 인덕동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7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다행히 이 9분 중에 2분은 이 구조가 됐지만 7분이 숨진 걸로 지금 밝혀지면서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 계시고요. 어제 보니까 이게 지하주차장에 물이 이제 들어차는 상황이라서 네. 관리사무소에서 지하주차장 차를 좀 빼달라고 방송을 한 다음에 주민들이 주차장으로 내려갔는데 네. 그 짧은 사이 그 순간에 빗물이 많이 들어차고 하천 물이 들이차면서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네, 그 인근에 이제 냉천이라는 아마 개천이 있는 것 같은데 냉천이 범람했다, 이런 보도를 봤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남성 한 분이 생존 구조됐다. 또 1시간쯤 지나서 여성 한 분이 생존 구조됐다. 참 이게 기적적이면서도 감사한 일이다. 나머지 분들도 이런 생각을 했는데 참 안타까운 상황이 됐고요. 이 관련해서는 2부에서도 저희가 현지 인터뷰를 좀 직접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피해가 또 인명피해 외에도 재산 피해도 있고, 특히 이게 수확기, 농작물 피해도 많고, 네. 이 지역이 이 태풍이 핥히고 지나간 자리가 난장판이 돼 있는 걸 지금 보도가 계속 이제 나가고 그렇습니다. 있어서 보게 되는데, 네. 정부 차원에서도 지금 피해 복구에 전력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태풍 흰남노 피해 상황을 두고 이 재해 상황, 그러니까 태풍 피해 상황 긴급점검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네. 여기서 피해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서두르고 예비비 500억 원을 긴급 편성해서 특별교부금과 함께 피해 복구에 투입을 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이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에 무한 책임을 진다는 각오로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 네. 모든 국민들께서 완전한 일상 회복에 이를 때까지 제가 직접 모든 상황을 챙기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보면 재난에 대해서 우리 사회의 약자에게 더 큰 피해와 고통으로 다가온다, 이렇게 얘기하며 피해 조사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서 특별재난지역 신속하게 선포하는 그 부분들, 특히 피해가 컸던 포항이 1순위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자, 지난 이 서울 포함해서 수도권에 8월 8일이었죠. 집중호우, 집중폭우가 내렸을 때 그때도 이제 피해가 컸는데 재난 이 특별지역으로 선포가 된 것 같아요. 네. 수도권 이제 비가 많이 온 지역도. 네. 어떻게 정부의 대처는 적절합니까? 네, 좀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수도권에 이제 폭우가 쏟아졌을 때 복구를 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인식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번 태풍 흰남노가 물론 부상자, 사상자가 발생을 했었지만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비껴나갔고 그런 부분에서 대통령도 하루 종일 지켜보겠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만약에 피해가 발생하고 특정한 피해 지역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것까지 머리에 염두에 두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를 한다면 인근에 있는 이제 건물의 공과금이라든지 뭐 전기세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면제해 주거나 유예해 주거나 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빠르게 이제 진행이 돼서 수습하고 복구하는 것이 굉장히 허망하고 힘들지라도 정부가 좀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다라는 감정이 있다면 해당 지역의 국민들도 하루빨리 힘을 다시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특히 이게 이제 태풍 흰남노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지만 이런 상황이 앞으로 더 반복될 수도 있고 네네. 더 강한 태풍이 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상 기온, 이상 기후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전문가들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과연 이게 내년에 다시 이런 태풍이 오게 된다면 포항 이번에 피해가 컸지만은 다른 지역에도 이런 일이 벌일 수가 있습니다. 거기 각 지역은 어떻게 대비를 하고 대응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과 대비책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네. 어제도 저희가 그래서 전문가 연결을 했는데 박 기자님이 얘기한 딱 그 얘기더라고요. 가을 태풍은 이제 이상하지 않다. 기후변화로 올 건데 약한 태풍은 잦아지지 않고 줄어들고 강한 태풍이 오히려 활성화될 것이다. 무서운 얘기였어요. 네. 그럼 이번에도 이 괴물 태풍으로 불리는데 태풍의 발생 위치, 이동 경로, 특징이 기존의 태풍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또 하더라고요. 앞으로 우리의 좀 철저한 대비가 이 태풍에 대해서도 일상화돼야 되지 않나 하는 걱정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명과 안전을 네. 보장받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 제주도에서 일부 지역에 이제 덤프 트럭이 네네. 이제 그 흔히 말하는 일반 상가 건물 앞에 1층 유리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주차를 시켜두지 않았습니까? 바리케이트처럼 앞에 딱 서 있더라고요. 예, 실제로 그 제주 성산읍 지역에 이제 그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어떤 뭐 유리창에 테이프도 발라보고 아무리 봉합을 잘해도 깨지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네네. 전면 유리 같은 경우는 이제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전체 이제 비용이 든다고 하는데 지인을 통해서 한번 시작했던 것이 이제 태풍이 오면은 이렇게 지인을 통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당연해졌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이게 반대로 생각하면 25톤짜리 덤프 트럭은 흔들리진 않겠지만 덤프 트럭 바깥에 있는 차량의 유리창도 손상이 될 수 있는 네네. 부분이잖아요. 만약에 선심을 써서 뭐 네. 지인의 부탁이라서 해줬는데 내 차량의 유리가 파손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당연히 할 수 있거든요. 네네. 그렇다면 지자체에서 덤프트럭에게 어떤 도움을 요청하되 만약에 그런 파손이 있다라고 하면 지자체가 함께 좀 보상을 해주는 방안이 네네. 있다면 서로 상부상조할 수 있는 재해 시기를 넘길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그 재해가 제주뿐만이 아니라 2019년에 태풍 링링이 올라왔을 때 경기도 시흥시의 하회 단지에서도 네네. 그 비닐하우스를 쭉 한 30여 대가 덤프트럭이 감싸서 화훼 단지를 보호했었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렇게 자발적으로 누군가가 도움을 줬다면 자발적인 도움 속에서 만약 차량의 유리창이 파손됐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가 조금 보상해주는. 어느 정도 보상을 해주는 거죠. 네. 왜냐하면 화훼 농가를 전체 망치는 것보다 네. 차량이 파손되는 것을 복구하는 것이 훨씬 더 저는 금액적으로 저렴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서로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지자체도 조금 세심하게 달라진 부분을 좀 보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발적인 상부상조. 네. 우리가 이제 굉장히 거창하게 얘기해서 사회안전망 이렇게 네. 부르는 건데 정부도 앞장서고 또 이제 서로 참여해서 도움을 주고받는 거고요. 포항에는 또 이 해병대 장갑차가 순찰을 돌다가 이 물에 빠진 시민을 구하기도 네. 했는데 네. 이렇게 또 수해가 나면 사실은 인력 동원이 큰 문제예요. 이 서울도 마찬가지였지만 수마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이 피해 복구에 여러 날이 걸리거든요. 근데 결국 일손이 없는데 여기엔 또 이제 우리 군인들이 군장병들이 투입이 돼서 있죠. 네. 지금 수해 복구에 지금 또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87년 여름이 굉장히 홍수가 많이 난 해인데 네. 훈련소에서 이 사격 훈련 거의 안 하고 야삽 들고 복구. 예, 홍수 대민 지원 나갔던 기억이 네. 생생하게 나네요.
자, 이렇게 지금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힘을 내야 될 시기인 것 같고요. 그런데 또 여야 정치권에서 네. 또 대통령을 필두로 해서 지금 포항에 이 피해 지역으로 많이들 달려갔더군요. 네, 어제 보면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포항 이 아파트 지하 주차장 그 현장을 찾아서 와 보니까 언론을 통해서 듣는 것보다 피해 상황이 훨씬 심각하다. 네네. 복구하는데 많은 자원과 장비, 인력이 필요하다. 이거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강조를 했고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해서도 하루빨리 선포되도록 요청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포항을 찾아서 주민들을 만났는데요. 특히 이 오다가 보니까 하천 높이와 주거 지역 높이가 비슷하다. 네. 그래서 구조적으로 봤을 때 수재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이 높이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좀 봐야 되고 그런데 이런 상태로 현 상황을 좀 타개하려면 배수 펌프를 최대한 늘려야 한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이제 피해 보상을 좀 주거만 하고 있는데 상가나 소기업 지원도 필요하다. 네. 이 얘기도 했고 보상 금액도 너무 적다. 침수에 200만 원이라는 거 아니냐. 그거는 뭐 시행령을 고쳐서도 할 수가 있는데 그 문제도 민주당이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자, 뭐 부산만 해도 마린시티 보니까 차수벽을 세웠다고 하는데 네. 이 월파 결국은 파도가 넘쳐 들어오고 1층 상가는 처참해졌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모래주머니라고 하죠. 네네. 모래주머니 같은 것을 앞에 쌓아두고 테이프도 발라보고 해봤지만 마대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뭐 다 해봤는데도 사실은 넘어와서 세차게 부는 파도를 이겨내기는 좀 쉽지 않죠. 애초에 네. 그 설계를 네. 파도를 이기기 위해 설계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너무 가까워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가깝고 차수벽 자체가 당초 예상보다는 좀 낮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를 좀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구조적이고 근본적으로 향후에 좀 아까 일상화, 재난에 대한 대응, 안전의 일상화를 우리가 도모해야 할 시점입니다. 자, 정치권 이슈. 뭐 아까 정치인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그 포항에도 달려갔던 권성동 원내대표 지금 오늘 오후에 국민의힘은 의총을 열어서 이 새 비대위의 비대위원장을 아마 발표할 것 같아요. 네. 자, 박 기자님 누굽니까? 어제 박주선 전 국회 부의장이 누군지 얘기했는데. 말해도 되나요? 아니 말해도 되죠. 말해도 되나요? 네네네. 알고 계신 겁니까? 아니 제가 볼 땐 제가 예측하기로는 예측하기로는. 네, 박주선 위원장일 것 같다. 네네. 이렇게 말씀을 밖에 못 드리겠는데 지금 의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무조건 당 외부 사람이다라고 외부 얘기를 했어요. 인사여야 한다. 네, 국민의힘 뭐 의원이나 이런 중진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권성동 원내대표가 후보로 생각하는 사람이 3명입니다. 그중에 한 명이 아마 박주선 위원장으로 생각이 되는데 세 사람한테 연락을 해서 확답을 좀 받겠다는 게 오전까지 얘기를 했던 내용이거든요. 네. 그중에 만약에 거절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순위가 밀리겠지만 현재로서는 박주선 전 국회 부의장의 가능성이 제일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평론가님 맞습니까? 저도 박주선 위원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네네. 취임 준비위원장 했는데 보통 비대위원장으로 올 때요. 당 안팎에 신뢰가 있거나 또는 당 밖에서 흔히 말하는 대통령, 네. 대통령과의 연결고리, 힙합의 노래 제목이기도 하죠. 너와 나의 연결고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이용구 전 중앙대총장 너와 나의 연결고리가 조금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처럼 뭐 같이 술을 마셨다거나 오석준 대법관처럼 근처에 최근에도 술을 마셨다거나 여러 가지 뭐 학교를 같이 다녔다가 이런 게 있어야 돼요. 네네네. 그래야 대통령도 믿고 뭔가 네. 맡기거나 권성동 원내대표도 믿고 맡길 텐데 네. 그런 연결고리가 없으면 사실 이건 허수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김병준이냐 박주선이냐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네. 박주선 부의장이 저는 조금 더 유력하다고 느껴지는 것이 다시 선수로 복귀할 사람인가 아닌가가 중요합니다. 예. 근데 김병준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다시 선수로 복귀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총선에 출마를 한다든지 네. 실제로 이전 총선에 세종에 출마를 했고요. 네. 그러니까 선수로 복귀할 사람이 비대위원장을 맡으면 이거 공정하지 못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바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박주선 전 부의장이 조금 더 유력하지 않을까. 그리고 대통령 입장에서도 나랑 원래부터 친했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공정하게 할 수 있어 라는 이야기를 대통령이 직접 하진 않겠지만 권성동 원내대표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호남 인사이기도 하고 메리트들이 있겠죠. 홍합. 그러니까 지금 보면 주호영 의원 얘기가 계속 나왔잖아요. 사실은. 네네. 그래서 저희 기자들도 왜냐하면 의총을 통해서 다시 또 추인을 받아야 되는데 주호영 위원장은 했으니까 뭐 이게 여러 가지 절차적으로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용산의 생각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호영 의원이
이 용산과의 어떤 합이 잘 맞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주호영 의원의 자기 정치가 드러나지 않겠느냐라는 우려를 한 것 같고 그런 점에서 주호영 의원 카드보다는 이 박주선 카드. 네. 왜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어떤 연결고리가 뭐 있다면 있는 거고 그리고 화합, 통합의 이미지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자기 정치를 안 할 것 같다. 뭐 이런 생각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민의힘 외부 사람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박주선 라인이나 박주선 계라고 할 사람은 없잖아요. 결국에는 뭔가 휘둘리거나 아니면은 용산의 뜻과 좀 다른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적다. 이런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분이 장황한 분석을 해 주셨고 박주선 카드가 유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 오늘 저녁이면 네. 답이 나오고 내일 이 자리에 모여서 한번 이제 오늘 예측에 대한 맞겠죠. 결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 새 비대위의 새 비대위원장 오늘 국민의힘이 뽑는데 이 당내 상황을 보다 보면 딱 머리에 또 그러면 이준석 대표는 이거 궁금해지지 않을 수 없거든요. 무슨 얘기 나왔습니까? 네, 어제 이 박주선 의원의 이제 하마평에 대해서 이 기사 링크했어요. 링크에서 뭐라고 썼냐면 박주선 의원님 꼭 모셔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훌륭한 분입니다. 꼭 모셔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밑에 적은 글이 가처분은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누굴 모셔오더라도 자신은 오든. 가처분한다. 네. 그러니까 새 비대위는 위법하다 이런 시각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페이스북 글을 보고 약간 좀 생각이 드는 게 이준석 전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대로 또 박주선 의원이 오게 되면 이준석 전 대표 생각대로 뭐 된다는 식으로 가는 게 아닌가. 마치. 이런 또 국민의힘 내부에 여러 가지 판단이 있지 않을까 생각도 좀 들어서 이게 의총까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야, 그럼 만약에 또 박주선 이 전 부의장이 아닌 다른 인물이 오늘 새 비대위원장으로 낙점이 되면 이것도 뭐 이준석 대표 SNS 때문에 배제한 거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네요. 뭐 그렇게 얘기 나올 수 있겠지만 이준석 대표는 그러면 SNS에 쓰겠죠. 사실 인물과 상관은 없고요. 가처분은 누구나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새 비대위원장이 돼도 가처분을 하겠다는 입장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와중에 지금 야당인 민주당은 오늘 김건희 특별법을 발의한다. 이것도 오전에 속보로도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오전에 이 민주당 최고위원회가 있었어요. 10시 반에 있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박홍근 원내대표가 일성으로 오늘 김건희 이 여사 특검법 발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또 허위 경력 기재 혐의 이런 것들 포함해서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발의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좀 검찰이 이재명 대표 기소를 기정사실하면서 또 어제 막 압수수색도 했죠. 이런 상황이 이어지니까 민주당도 여기에 좀 맞대응하는 모습, 강대강으로 뭐 전쟁이라는 표현까지 등장을 했으니까 진짜 이 전쟁에 좀 나서는 모습 이렇게도 풀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요. 이재명 대표 소환 건이 이제 확 보도가 되니까 또 윤석열 대통령을 이제 고발하기도 했죠. 같은 이제 허위 사실 혐의로. 알겠습니다. 김건희 특별법 이거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지금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의 김도욱 의원이란 말이에요. 법사위 통과, 뭐 여야 합의가 이게 되겠는가 싶긴 한데, 근데 민주당은 여기 더해서 지난번에 이제 이른바 장신구 논란이 있었어요. 나토 순방 갔을 때 액세서리 논란이 있었죠. 세점의 장신구가 현지에서 빌린 것이냐, 지인에게 빌린 것이냐. 근데 워낙 고가로 전해지는데 그렇다면 그 지인에게는 어떤 조건으로 어떻게 빌린 것이냐. 이게 국회 또 위원회에서 질의응답이 오가기도 했는데 고발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목걸이, 팔찌, 브로치 이게 공직자 재산 신고에서 누락된 부분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건지 이거를 밝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빌렸으면 뭐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건지 왜 빌렸는지 대가 관계는 없는지 이해 충돌이 되지 않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윤 대통령을 대상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요. 이게 답변이 대가를 지불했다 그러면 또 대가를 지불해서 문제가 될 수 있고 대가 없이 빌려줬다 그러면 정말 대가 없이 하고 또 이게 뭐 여론의 논란이 될 수 있고 이 참 민감한 문제인 것 같은데 자 이거 지금 신고를 누락했다라고 민주당이 본 건 본인의 재산이라고 추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500만 원 이상이면 신고를 자신의 재산 소유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의도적으로 신고했다.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 세 점만 누락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3점을 누락한 것을 보면 미뤄 볼 때 또 다른 것도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명확하게 해명을 내놓으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제가 이 자리에도 똑같이 말씀드렸지만 대선 기간 동안 김건희 여사가 직접 차량을 운전해서 목사를 만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차량 등록이 지금 안 돼 있어요. 재산 신고했을 때. 이번에 재산 공개했을 때. 그러면은 또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 얘기를 지금 하지 않으면서 계속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장신구 3점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계속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거 보면은 전체적으로 빌린 것인가, 전체적으로 은폐하려고 한 것인가. 그럼 은폐하려고 했다면 만약에 은폐 의도는 무엇인가. 재산이 훨씬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축소하려고 했던 것인가. 이런 생각을 민주당은 하고 있는 것 같고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는 지금 계속해서 지인에게서 빌린 거라고 하고 있는데 말씀하셨다시피 빌렸다면 아무런 대가가 없었는지 정말 대가가 없어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여사가 빌려달라고 하는데 안 빌려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 눈치를 봐서 빌려준 거다면 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해명이 필요하다 봅니다. 자, 저는 나중에 우평론가님이 어떤 고위직에 오르더라도 아무것도 빌려주지 않겠습니다. 연락도 하지 마세요. 볼펜 한 자루만 빌리겠습니다. 볼펜 안 되지. 얼마짜리인 줄 알고. 그래요. 자, 이 김건희 특별법 알겠습니다. 지금 12시 41분을 넘었네요. 시간 빠릅니다. 자, 점심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고 이어가도록 합니다. 교통정보센터의 이현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정체가 줄곤 있는데요. 그래도 명절 앞이라서 확실히 차가 많습니다. 서울시내 통제는 잠소교만 남아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동호대교를 지나선 고장난 차도 발생했는데요. 방화대교에서 동호대교까지 가는데 50분 정도 걸리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은 경기권 이동 많이 어렵습니다. 모두 26km 구간에서 정체가 이어집니다. 한남에서 서초 구간 정체를 지나선데요. 죽전에서 수원까지 어렵고요. 남사 부근에서는 작업이 진행 중이라 오산부터 다시 많이 밀립니다. 안성일대 정체도 감안하셔야겠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는 양평 방향 상주 부근에서 긴급 노면 보수 작업하고 있습니다. 5km 구간에서 여파를 받고 있으니까요. 안전하게 운전을 해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귀성길에 오를 분들 많으실 텐데요. 작년보다 더 막힐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10시간 정도 예상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이게 참 표현이 이게 우리 시사를 다룬 언론에서 중요합니다. 김건희 특검법. 근데 입에 이게 특별법 자꾸 이렇게 얘기가 된 것 같아요. 이 민주당이 발의한 것은 김건희 특검법입니다. 어제도 이 쌍특검 얘기도 하고 그랬죠. 예, 그래서 뭐 국민의힘에서는 강하게 또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재명 방탄 특검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민주당이 이성을 좀 찾아야 된다 이렇게 또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국무회의에서 지금 뭐 아까 이 재난에 대한 대응 빠르게 하라. 500억 특별 지원 그리고 이제 특별 재난 지역 선포 이런 논의가 있었다는 얘기도 드렸는데 또 이 국무회의에서 말이죠. 이른바 검수원복 검찰의 수사권을 원래대로 확대하는 그런 시행령이 있었죠. 이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에 관한 규정으로 검찰 수사가 가능한 2대 범죄, 그러니까 부패 그리고 경제 범죄 여기에 대한 포괄적 정의를 새로 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수사 가능 범죄 죄목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검찰 수사권을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대 범죄 그러니까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 사업 대형 참사 범죄까지 기존의 6대 범죄에서 부패 경제 범죄를 축소는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검수완박법 이른바 거기에 담겨 있는데 시행령 개정안에는 부패 범죄,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그리고 선거 범죄에 포함된 금권 선거, 기부 행위 등을 포함시켰어요. 그리고 방위 사업 범죄와 마약, 조직 범죄 이런 것들은 경제 범죄로 재분류해서 검찰 수사 개시 범위를 높였습니다. 뭐 결국에는 뭐 이게 6대 범죄 그대로 검찰이 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대 범죄 안에 6대 범죄가 다 포함됐다. 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 소주제들을 큰 대주제 밑으로 다시 넣은 거죠. 이거 무슨 카테고리 분류하는 놀이하는 것 같아요. 재분류인데 이거
말씀드리고 싶은 게 민주당이 검찰 개혁을 추진하고 지금도 원하고 있다는 건 국민들이 다 알고 있을 네. 겁니다. 근데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검찰 개혁도 하는 정당이 되길 바랐는데 검찰 개혁만 하는 정당처럼 비춰진 것이 네, 네. 사실은 큰 문제처럼 보였거든요. 민주당 지지자들은 또는 일반 중도 국민들은 민생은 왜 생각 안 해? 이거거든요. 사실은 동일한 법안들이 같이 추진되고 있었는데 보이기에 검찰 개혁만 추진한 것처럼 네네. 보였던 것이 굉장히 큰 페인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공수 교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근데 이거를 다시 검수 원복하면서 다시 이렇게 어려운 민생 그리고 지금 뭐 일부에서는 환율 횡재세를 도입해서 고환율 시대 좀 대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민생이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정부는 여기만 또 매몰돼서 검수 원복만 하고 있다. 이 부분이 민주당이 했었던 그 패착을 현 정부가 이어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검찰이 하던 거는 뺏기지 않고 검찰이 계속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이 아마 판단할 건데 이 논란이 커지면 늘 말씀드리지만 정부가 불편합니다. 정부가 더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정부에게 첫 번째는 민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논란이 커지고 이어지고 시끄럽다면 현 정부에는 불리하고요. 그건 문재인 정부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검수 원복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자, 어제 잠깐 이야기를 하다가 시간이 너무 없어서 길게 다루지 못했어요. 어제 이게 뭐 범학계에 여러 그 학자들이 연대해서 네.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문제를 검증을 했다. 거기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뭐 굉장히 유튜브로 한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많은 그 동시 접속자들이 관심을 보인 것 같아요. 네. 자, 그런데 이어서 지금 민주당 야당이죠.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이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을 규탄했다. 네.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그러니까 어제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한 국민검증단 네.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 교육위 또 무소속 민영배 의원 포함해서 야당 위원들이 기자회견 열었는데요. 네. 이 논문 표절 의혹을 규탄하면서 국정감사가 이제 10월에 시작이 되는데 그때 이 부끄러운 사태에 책임 있는 사람들을 증인으로 불러 책임을 묻겠다라고 네.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목되는 사람이 먼저 국민대 이사장 이제 언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국민대가 어떻게 이 사안에 대해 그러니까 어제 이제 검증 결과에 따르면 이 학문적인 뭐 가치가 없다, 베꼈다 이렇게 검증단은 주장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민대는 왜 그것과 다른 얘기가 나왔는지 또 국민대 교수 재검증 의견을 묻는 과정에서도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여기에 대해 국민적인 의혹을 파헤쳐 보겠다라는 게 민주당의 생각이고요. 그리고 뭐 교육부 차원에서도 교육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겠지만 아직 교육부 장관이 공석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 교육부의 책임을 어떻게 물을지도 좀 고민하는 것 같고 네. 또 한 가지 오늘 기자들이 많이 물어봤던 게 그럼 김건희 여사도 국감 증인을 신청할 거냐 이 얘기를 물어봤습니다. 만약에 이거 추진한다고 하면 이것도 이제 정치권에 큰 이슈가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오늘 한 얘기는 민주당에서는 아직 알려드릴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상황에 따라서 판단할 수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워낙 파급력이 큰 사안이기 때문에 아직 뭐 증인을 신청하겠다 말겠다 이런 얘기 안 하고 있고요. 또 증인 채택 문제도 여야가 협의해서 결정한 거기 때문에 아직 섣불리 예단하지 않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국민검증단에 이거 심각한 표절이다라는 발표 이후에 이른바 뭐 온라인에 보니까 이 점집 복붙이다. 네. 복붙은 이제 복사해서 붙인다. 네. 영어로 카피 앤 페이스트. 이거 뭐 리포트 쓸 때 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제 학생 때는 또 왕왕하기도 하다가 학위 논문 때는 이건 뭐 절대 인정될 수 없는 일인데. 자, 이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검증단이 학계를 대표해서 학술적으로 검증해 발표한 것으로 포장하고 있지만 이들의 내실을 들여다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지하는 정치단체에 불과하다. 결국 정치단체가 논문 표절을 검증한 것 아니냐.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인 것 같아요. 이 여당의 반응 어떤 내용이고 어떻게 보십니까? 자, 일단은 이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 참여한 검증단의 일부 임원 또는 임원진의 인사가 네. 지난 대선에 이재명 후보 지지한 것은 사실이 맞습니다. 근데 모든 단체 임원과 모든 단체 사람들이 했던 것은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일부 들어가 있다라고 박정하 수석 대변인이 얘기를 했던 것인데 그러면 하나만 보면 됩니다. 그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의 말이 거짓이라면 정치적 공세입니다. 네네. 근데 실제로 복사 붙여넣기를 해서
점집이나 블로그 또는 일명 해피캠퍼스라고 하는 논문을 돈 주고 사고 파는 그런 사이트에서 그런 사이트가 있더군요. 인용을 했다면 이것은 정치적으로 편향됐다 하더라도 이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인가 아닌가를 찾아봐야 되는 네네. 것이죠. 만약에 우리와 다른 정치 성향의 사람들이 무언가를 얘기했다고 했을 때 그것이 설령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진보할 수가 없습니다. 네. 발전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아주 상세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400여 개의 문장 중에 200여 개의 문장이 거의 똑같다. 이런 것들은 똑같다는 것은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똑같은 거거든요. 제가 이걸 데자뷰처럼 느끼는 것이 예전에 새누리당의 그 문대성 의원이 있었습니다. 네네네네. 그때 이제 별명이 아이고. 국사 붙여넣기 해서 예. 문도리코였습니다. 네. 지금 다시 그 명칭이 막 붙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논문을 쓸 때 똑같이 쓰면 안 된다고 누구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그렇죠. 현장에 장임원 전 중앙대 의과대 교수가 나와서 한 말이 저는 기억에 남는데 옛날에는 관행이지 않았느냐.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하시는데 옛날 사람으로 말하겠다. 은퇴한 교수입니다. 제가 이게 논문 지도를 몇 편을 했고 심사위원 들어가는 게 몇 편이나 되는데 옛날에도 그렇게 안 됐었다. 지금 이 상황은 하면 안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뼈아픈 이야기를 남겼거든요. 네네. 그럼 이 노 교수는 어떤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얘기했을까요?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만 빨리 판단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이게 학문적 진실 그 기반은 팩트입니다. 팩트. 지금 정치적인 공방, 뭐 여야 간의 공방, 또 이게 대통령 영부인이기 때문에 이 사회적으로 민감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가 얽혀 있겠지만 이 학문적으로 중요한 건 팩트다. 자, 팩트에 기반해서 이 논의가 좀 이루어져서 사회적으로 생산성이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요거는 무슨 얘기예요? 이 정광훈 목사의 교회가 500억 보상금을 받는다. 근데 이게 알박기 얘기가 나오네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랑제일교회 여기 위치한 곳이 장위 19역 재개발 구역이 됐어요. 네네. 그래서 조합도 만들어져 가지고 이제 여기를 새롭게 개발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그 지도에 보시면은 그 개발 구역의 그 중간쯤에 가운데쯤에 사랑제일교회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사랑제일교회는 맨 처음에 이제 거의 600억 가까운 보상금을 내놔야 우리가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조합 측에서는 무슨 소리냐, 그렇게 많은 돈 어떻게 주냐라고 하면서 법적 소송까지 갔어요. 네네. 원래는 서울시에서 이거를 평가해본 결과는 한 86억, 한 90억 정도 네네네. 됐었는데 그게 82억 정도 됐군요. 서울시의 감정평가액은. 그런데 그건 너무 싸다. 라고 해서 우리는 못 나간다 했고 명도 소송에서 1심, 2심, 3심에서 조합이 교회를 상대로 다 이겼습니다. 그리고 이기면서 6차례에 걸친 강제 집행까지 들어갔는데 네네. 그동안 종종 뉴스에서 보셨을 거예요. 교회 측이 정말 온몸으로 막아서면서 부지학부의 번번이 신도들이 실패했어요. 교회 안에서 생활하기도 하고 그러더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하게 반발을 하면서 이거를 명도 소송에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강제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두게 된다면은 사업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피해가 막심합니다. 막대한 피해가 벌어지겠죠. 그래서 뭐 900억, 1000억 피해가 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 교회에 철거 보상금 500억을 지급을 하면서 이렇게 해결하게 됐다는 소식인데요. 알박기를 해서 결국 성공한 셈이다. 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정리를 하죠. 한입뉴스 박정호 기자, 오창석 평론가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의 디저트송은요. 청취자 2301님. 코리아나, 88올림픽입니다. 코리아나의 손에 손잡고 신청합니다. 수해복구를 위해 정부 지원뿐만 아니라 작은 도움이라도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야겠네요. 피해 지역 주민들 힘내세요.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자, 노래 듣고 2부로 돌아옵니다. 솟는불 우리들 가슴 도롱치게 하네. 이제 모두 다 일어나 영원히 함께 살아가야 할 길 나서자. 손에 손 잡고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살다 보면 좋은 날이 있는가 하면 안 좋은 날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 중에 이럴 수 저럴 수란 표현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나온 수는 주로 있다, 없다와 함께 쓰여서 어떤 일을 할 만한 능력이나 어떤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뜻하는 우리 고유어 의존 명사입니다. 그런데 좋은 수가 생겨나다 또는 뾰족한 수가 없다, 일찌감치 수를 쓰다에서와 같이 수가 일반 명사로 쓰이면 일을 처리하는 방법이나 수완을 뜻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된 관용구로 수가 있다란 것도 있는데요. 이것은 일 따위가 손에 있거나 익숙해지다를 뜻합니다. 그렇다면 수 앞에 수량이 둘임을 나타내는 표현인 두가 붙은 두수, 무엇을 뜻할까요? 여기에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우선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도라는 뜻으로 이번 일은 두 수가 있을 수 없다처럼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달리 주선하거나 변통할 여지라는 뜻도 있는데요. 이때는 우물쭈물하지 말고 빨리 두 수를 찾아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한자 손수자를 쓰면 바둑이나 장기 따위를 둔 기술 또는 그 기술 수준을 뜻해서 한 수 위라든지 수가 높다, 수가 얕다처럼 쓸 수 있습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여유로운 저녁 시간, 고품격 시사토론과 함께하세요.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정준희 교수와 함께합니다. 역사, 예조판서, 그다음에 좌천성을 지낸 유근이라는 분, 이분이 경제, 달러가 좀 전 세계적으로 좀 귀해졌습니다. 음악까지 초콜릿처럼 꺼내 먹어요. 잠들기 전 꺼내 먹는 지식 알사탕.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평일 밤 10시 5분 당신을 기다립니다. 놓치지 마요. KBS 58분 날씨. 내일이면 가을의 세 번째 절기 백로입니다. 밤 기온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가을의 기온이 완연해진다고 하는데요. 당분간 일교차가 10도에서 15도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풍 흰남노는 어젯밤 온대 저기압으로 약해졌는데요. 다만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는 오후까지 너울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높은 물결이 갑자기 밀려와 방파제나 해안도로를 넘을 위험이 있습니다. 해안가 접근은 자제하시는 게 좋겠고요. 서해상엔 바다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오늘 아침 공기는 평년보다 선선했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약간 높겠습니다. 서울, 대전 28도, 강릉, 광주, 부산 29도, 제주 28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요. 자외선은 전국에서 강하게 내리쬐을 텐데 특히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미세먼지 걱정은 없지만 수도권 등 서쪽 지역과 경상권은 오존 농도가 높겠습니다. 내일 아침은 서울이 17도, 대전, 대구 16도, 한낮엔 서울과 광주, 대구가 29도 안팎으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습니다. 내일까지 전국에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고 이후로 추석 연휴까지 비 소식 없이 구름만 많이 끼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6.6도, 습도는 41%입니다. 박다효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태풍 흰남노로 인해 오전 11시 기준 사망자가 10명, 실종자가 2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포항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실종된 9명 가운데 7명은 구조됐지만 숨졌습니다. 2명은 생존 상태로 구조됐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3년 5개월 만에 처음으로 1,380원을 돌파했습니다. 오늘 오후 12시 30분 현재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1,386원을 넘어서면서 6거래일 연속으로 올해 장중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코로나 거리두기가 해제된 이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이번 추석 기간 3천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귀성은 추석 전날인 9일 오전에, 귀경은 추석 다음 날인 11일과 다다음 날인 12일 오후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10분 인터뷰. 네, 화제 이슈를 꼭 짚어보는 10분 인터뷰 시간입니다. 제11호 태풍 흰남노 북상으로 이 경북 포항 지역에는요 40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피해가 집중됐습니다. 오늘은 포항 시민을 연결해서 현지 피해 상황을 직접 들어보려고 합니다. 포항시 오천읍에 거주하시는 이상배 선생님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반갑습니다. 네, 그 물폭탄으로 고생을 지금 엄청나게 또 하고 계시는 주민이신데요. 이 흰남노 때문에 고생이십니다. 지난 밤은 어떠셨습니까? 태풍이 왔던 그날 새벽은 너무 끔찍했죠. 네. 죽다 살았구나 하는 안도감이 있었고, 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아파트에는 단전 단수가 돼서 생활이 어려워서 근처 모텔에 가서 저희 아내랑 자고 왔어요. 네네. 그러면서 오천 지역을 이렇게 차를 몰고 지나가는데, 물은 빠졌지만 물하고 같이 넘어온 토사. 네네. 그 토사를 긁어냈지만 바닥에 있는 그 흙들이 차가 지나갈 때마다 먼지가 돼서 날리고, 또 그 복귀를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은 비는 멎었지만 지금 모텔 생활 하시고 이 불편함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뉴스에서는 태풍 지나간 이후 어제부터 이 포항 피해 상황들이 나오는데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실제로는 어땠습니까? 피해는 말도 할 수만큼 컸죠. 네. 여러 번 태풍을 경험해 보았지만, 살다 이런 태풍만큼은 정말, 네네. 바람보다는 많은 비 때문에 애를 먹었어요. 예. 물론, 일기예보를 통해서 흰남노가 정말 슈퍼 태풍이라고 얘기했지만, 네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 이상의 그런 많은 비를 내렸기에 이번에 피해가 크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표현이 살다 이런 태풍은 처음인데 특히 이 역대급 비 때문에 고통을 받으셨다. 그러면은 이 선생님 이 포항이 고향이신 건가요? 계속 포항에서 사셨나요? 예, 그 초등학교 때부터 생활을 했죠. 그러면은 계속 포항에서 여름마다 태풍은 겪으셨겠지만 이런 비는 처음 봤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맞습니다. 네. 자, 이 인명 피해가 발생한 아파트 그 전에 거주하셨던 곳이라고 얘기를 들어서 혹시 좀 사셔본 경험으로는 구조적으로 인명 피해가 컸던 이유가 좀 짚히는 대목이 있으십니까? 사실 이번 태풍은 비보다는 바람에 사실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네네네. 일기예보도 그렇게 예보를 했고요. 네. 그런데 생각보다는 바람은 잦았고 예상보다 많은 비가 문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네. 특히 이번 인명피해가 컸던 그 아파트는 그 오천 하천 바로 4차선 도로 옆에 인접해 있는 아파트고요. 예. 오래된 아파트여서 배수 처리라든가 이런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아파트였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네네.
그리고 하천이 범람하면서 많은 물이 순식간에 아파트, 상가, 주택가로 유입되면서 네. 특히 이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입구 자체가 하천 옆에 바로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순식간에 뭐 뉴스를 보니까는 8분이라 그러는데 네. 체감하는 거는 그거보다 더 짧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하천 옆에 바로 있기 때문에 하천이 범람하는 순간 체감적으로는 아주 찰나의 시간에 물이 들어찼을 것이다. 예, 맞습니다. 예, 이 선생님이 지금 거주하시는 아파트 주차장도 침수됐다고 들었습니다. 당시 상황은 어땠습니까? 제가 지금은 네.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데요. 새벽 3시 좀 넘어서 아파트 방송이 들렸어요. 네네. 지하 주차장에 있는 차를 좀 빼달라고. 그래서 아내랑 같이 내려갔는데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순간에 지하에 네. 물이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이건 이제 뭐 심상치 않다고 판단이 되고 예. 차를 시동을 켜고 빠져나가야 되는데 네. 도저히 빠져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 뭐 상상해 볼 수 있겠지만 네네. 다른 차들도 수백 대 수천 대 차가 예. 한순간에 한 방향으로 몰리게 되면 차 한 대 나가는 그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리겠습니까? 입구는 1개 혹은 2개일 거고요. 그렇고요. 네네. 거기에서 들어오는 물, 차 오르는 물. 이래서 물에 갇혀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차를 버리고 나가야 되나? 네네네. 고민하고 뭔가를 결정해야 될 그 순간에 그래도 차가 빠져나갈 수 있어서 저는 빠져나왔는데 제 지인들은 미처 그러지 못해서 네. 침수차가 한 3대 정도 발생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차를 버리고 결국 포기하신 분도 계시고요. 그렇죠. 뭐 지금 말씀만 들어도 이게 공포가 아닐 수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물을 빼고는 있는데요. 네네. 그게 어느 양수기 한두 대 틀어서 뺄 수 있는 양의 물은 아니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아마 몇 날 며칠이 걸릴지 모르겠고 가장 좀 어려운 거는 단전이에요. 네네. 지하 주차장은 우리가 뭐 빼내고 안에 청소하고 차를 다시 대면 되겠지만 네네. 생활함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고 당장 내일 모레 추석 명절인데 그렇죠. 이거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지금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놓여 있다고 판단이 되고 여기서 포항시나 또 정부에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도 조심스럽게 드려봅니다. 자, 생활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단순안전이 문제고요. 네. 지하 주차장도 아직 침수가 돼 있지만 지하 주차장의 구조적인 문제가 이게 물을 또 배수 펌프로 빼야지 저절로 흘러나가지 않으니까 말이죠. 맞습니다. 자, 이 역대급 태풍이 올 것이다 이런 전망은 흰남노 상륙 전부터 계속 이제 보도되고 예보되고 경고했는데, 자, 지자체 차원에서 좀 태풍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포항시에서도 나름 노력을 했다고 보고요. 네. 특히 오천읍에서도 대비를 하기 위해서 애를 썼다고 보고요. 네. 저희 아파트에서도 나름 이래저래 뭐 비가 들어올 만한 곳에 설치를 하고 애를 쓴 것 같은데 문제는 비의 양을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다는 거죠. 네. 포항이 범람한 하천 자체도 몇 번을 이렇게 정비를 하면서 보다 깊고 넓게 만든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이 하류에 가면은 청림다리라고 있는데 청림다리라고 있습니다. 청림다리. 오천과 그 시내를 연결하는, 근데 우리가 정비한 하천은 넓은데 그쪽으로 갈수록 좁아드는 구조예요. 그 바로 옆에가 포스코가 있죠. 네네. 좁아지고 위에서 내려오는 넓은 하천에서의 물의 양이 한 곳에서 좁아짐으로 인해서 그 양을 다 해결을 못하니까 물이 범람할 수밖에 없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이 구조적인, 물론 애는 썼고 나름대로 준비는 했지만 이런 구조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또 이와 같은 일이 또 발생할 수 없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또 두 번째는 정말 많은 태풍을 경험했지만 포항도 이런 태풍은 처음이었어요.
이런 비의 양도 처음이었고 네. 그렇다면 이런 일은 언젠가는 또 일어날 수 있는 네. 그렇지 않아요? 뭐 우리 우스갯소리로 기상대 sa람들 야외에 가는 날 비가 내리더라. 네. 이런 말처럼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좀 더 지자체에서는 이런 일을 토대로 해서 좀 더 둘러봐야 될 곳이 더 많지 않을까. 예산을 더 많이 투입해서 이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네. 좀 부탁드리고 애써 주시면은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중요한 대목을 짚어주셨습니다. 삶의 경험에서 나오는 또 이 지역을 잘 아시는 주민 입장에서의 요청이셨고요. 자, 오늘 말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포항시 오천읍 주민인 이상배 씨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조금 전에는 이제 직접 경험하신 주민분의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이어서 태풍 흰남노의 피해 규모와 또 향후 대비책까지 한번 두루 짚어보겠습니다. 장석환 대진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가 연결돼 있습니다. 장 교수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장석환입니다. 네. 자, 이번 태풍으로 이 포항과 경주의 피해가 집중이 됐는데요. 태풍이 오기 전부터 뭐 역대급이다, 초강력이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했는데 대비를 단단히 해야 한다는 경고 메시지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 포항 경주 피해가 컸던 이유는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좀 안타까운 사고가 났는데요. 태풍이 이제 마지막 날에 상당 부분 좀 안정이 되는가 했는데 정말 안타까운 사고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번에 가장 피해를 많이 본 지역이 제주하고 포항입니다. 네. 네, 포항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포항에 시간당 한 110mm 정도는 굉장히 이 정도면은 저희가 이제 뭐 통계학적으로 보자면 한 100년에 한 번 올 수 있을 만한 정도 이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태풍이 오는 시간이 이제 경상남도 쪽에 도착하는 게 4시에서 7시 정도에서 빠져나갔는데 그러니까 5시, 6시 때가 가장 집중되는 시기였었고 그때가 또 마침 밀물이 즉 조석에 의해서 들어오는 밀물 시간하고 약간 일치되는 그런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 조금 전에 뭐 주민 한 분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맹천이라고 하는 하천은 동해안으로 바로 빠져나가는 굉장히 가까운 하천입니다. 따라서 하천에서의 물이 빠지기 위해서는 해수면이 낮아져야 되는데 해수면이 일단 굉장히 높았어요. 그 시기가. 거기에다가 굉장히 많은 비가 왔는데 이 110mm라고 하는 비는 사실은 도로 내에서의 배수시설을 훨씬 초과하는 그런 강우 강도거든요. 그렇게 해서 왜 이제 하천이 범람을 했는데 그 세 가지 원인이 있죠. 하천이 범람했고 배수 시설을 넘는 그런 강한 강우 강도가 왔었고 해안가에 해수면이 높아서 이게 빠지지 않는 그런 원인 때문에 이런 사고가 났는데 제가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그 한 6시 반경에 주차장에서 차를 빼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시간이면은 이미 이제 도로가 넘치고 주차장으로 물이 들어오는 시간이면은 오히려 주차장에 계신 분들도 빠져나와야 되는 시간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좀 그 판단에 대한 부분이 조금 아쉽다라고 하는 말씀과요. 그 다음에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물의 양이나 속도는 그 정도의 하천에서 도로에서 넘쳐오는 속도는 보통 한 초속 한 3m에서 5m 속도의 물의 속도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면은 그 정도면은 어른이 그 물살을 헤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그 유속이 아니거든요. 거기에다가 지하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딱 단절돼 있는 그 물탱크 같은 데라서 순식간에 계속 시시각각 물이 계속 차오르는 그런 상황이라서 좀 여러 가지 상황이 좀 겹쳐서 사고가 난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지금 중요한 대목을 또 짚어주셨습니다. 안 그래도 왜 이 주차장 침수로 이렇게 큰 변이 났을까 했는데 지금 설명에 그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이라면 주차장에 있는 사람도 대피하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차장으로 가서 차를 물이 빼라 차오르기 그랬으니. 시작할 때는
절대 주차장에 들어가서 차로도 나오기가 어렵고 네네. 또 사람이 걸어서 나오기도 어렵기 때문에 물이 빠지고 있을 때는 주차장에 들어가서 차를 뺄 수 있지만 물이 차오르고 있을 때는 주차장에 들어가시면 우리가 물의 힘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거든요. 우리가 네. 쉽게 말하면 물 1입방미터, 1m의 세제곱미터의 물의 힘이 무게로 따지면 1톤 정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주차장이 왕복 차로가 한 3m 정도 된다고 보면 거기에 1m씩만 하더라도 그 단면에 그 가장 최소한 3톤에서 한 10m 정도 하면 30톤이 되거든요. 네네. 그 힘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래요. 이기기 어렵거든요. 예,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제 이해가 되는데, 자, 그런데 이제 일단 지하 주차장이니까 지면보다 네. 낮단 말이죠. 물이 들이찼는데 이 배수 펌프라는 또 인위적인 장비가 없으면 물이 빠지지도 않고, 뭐 이게 워낙 이례적으로 비가 많이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기상이변 때문에 앞으로 또 이런 비가 오지 말라는 보장은 없으니까 지하 주차장에 대한 어떤 대비책, 어떤 보완점이 필요할까요? 지금 이제 주차장 설계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요. 네. 주차장 설계 기준에 배수 계획도 있고 그다음에 집수정을 설치하는 계획도 있는데 이게 이제 비를 피하기 위한 배수 계획이라든지 집수 계획이 있는 게 아니고 집수정의 크기가 있는 게 아니고 네. 주차장 내에서 조그맣게 물이 찼을 때 들어왔을 때에 그 물을 빼는 정도의 규모이기 때문에 이것은 주차장 내의 침수 계획에 대한 집수정이나 배수 계획이 아니거든요. 따라서 앞으로는 이 주차장 설계 기준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어느 정도 용량, 예를 들면 주차장 전체 면적의 몇 퍼센트에 해당되는 집수정과 배수 계획을 설치해야 된다라든지 또 이제 가장 가깝게는 지금 이제 이번에 구조되신 분들을 보면 이렇게 그 에어포켓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은 동선이 비상 대처를 할 수 있는 동선이 없었다고 보여지거든요. 네네. 지금 대부분의 주차장이 마찬가지고 그래서 비상 동선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계획도 필요하고 당장은 이제 지난번에 강남에 있을 때 지하 주차장 침수가 안 됐던 방벽을 설치하는 네네.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이제 건축 계획이라든지 도시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하 주차장에 이런 방수에 대한 또 이런 재해에 대한 어떤 계획들이 좀 같이 세워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언급을 해주셨지만 그래도 지금 이 불행 중 다행으로 두 분이 생존 구조가 됐는데 먼저 발견된 30대 남성은 에어포켓으로 추정되는 공간, 또 50대 여성은 주차장 천정에 이 배관 위에 누워서 버티셨다는 이제 이야기가 보도됐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침수된 공간에 갇히게 되면 어떻게 행동하는 게 좋겠습니까? 일단 물이 들어오는 쪽에서는 그 물살을 헤치고 가기는 상당히 어려울 거고요. 두 번째는 같은 지하 공간이라고 할지라도 조금 천장 부분의 위쪽 부분에 공간이 많이 남아 있는 쪽으로 일단 그쪽으로 가셔야 되고 그다음에 주변에 혹시 물에 뜰 수 있는 뭐 스티로폼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좀 잡고 혹시라도 지금처럼 9시간, 10시간을 버티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뭔가 손을 지탱할 수 있는 그런 난간이라든지 계단 쪽에 가까운 그리고 물이 조금이라도 빠진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 쪽으로 가까운 쪽으로 좀 옮기셔서 그쪽에 있는 부분들에서 좀 안전한 곳에서 대피를 하고 계셨다가 구조를 기다리는 방법이 아마 최선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지금 태풍은 지나갔습니다만 또 복구에 많은 또 이제 노력들이 지금 투입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시간으로 보면 좀 완전히 복구되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지금 이제 태풍이 이제 물론 동해안으로 빠져나가긴 했습니다. 이번 태풍의 그 반경이 한 400k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빠져나가는 속도가 시속 한 50km 정도 됐는데 그럼 400km 반경만 빠져나가는데도 8시간 이상 걸리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이제 빠져나가고 난 이후에도 그 너울성 파도
빗바람의 영향에 의해서 지금 동해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그 상당히 파고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상당히 좀 지체가 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제부터는 이제 내륙에서는 복구 작업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 복구 작업이라고 하는 것이 일단 긴급 복구 형태로 빨리 그 지자체에서 그런 부분을 할 수 있고 이제 시설물 복구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은 이제 설계를 하고 다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시일은 좀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대소완급을 좀 따져서 가장 시급하고 먼저 해야 될 긴급 복구부터 빠른 시간 내에 복구를 했으면 좋겠고 그것들은 아마 금주 내에 지금 뭐 추석 연휴가 있지만 추석 연휴하고 관계없이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수도권에 지난 8월에 이제 집중호우, 폭우도 그렇고요. 이 비는 지나갔지만 지금 뭐 지반이 많이 약해져 있어서 또 그렇습니다. 산사태나 뭐 이런 이제 붕괴 이런 우려들이 있다고 하는데 좀 이런 지역에 계신 분들이 주의할 대목이 있다면 어떤 점일까요? 지금은 이제 비가 많이 온 상태이기 때문에 흙 속에 흙과 흙 사이에는 이제 공간들이 존재하는데요. 지금 비가 많이 오면은 그게 물로 꽉 채워지거든요. 그 물이 채워지면은 두 가지 현상이 있는데 하나는 물 무게가 더해지는 거고요. 흙 무게에. 두 번째는 물이라고 하는 게 부력이라고 하는 위로 끌어올리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 무게 중심이 위쪽으로 옮겨지면서 상당히 불안한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여러 가지 이 문제를 낳고 그래서 태풍이라든지 장마가 지나고 난 다음에는 두 가지를 조심해야 되는데 하나는 이제 산사태 위험성, 축대, 산사태 이건 집안의 붕괴 문제. 두 번째는 이제 아래쪽에서 지하수가 내려가면서 집안의 싱크홀, 집안 치마 그런 부분들이 두 가지를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일단은 이제 복구 계획을 세우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그 방수포 같은 것을 좀 덮어놓고 더 이상 비가 아니면은 위에 있는 지하수들이 침투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 혹시라도 그런 부분들 경사면이라든지 이번에 포항에서도 지진 산사태가 이렇게 난 부분들이 좀 동영상으로 보이기도 했는데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배수로나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좀 검토를 좀 해주시고. 거기에 혹시라도 지하수와 함께 황토흙이 올라오는 그렇게 분출이 되는 부분들이 보이면은 그것은 상당히 위험 징후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축대라든 도심지에 있는 축대라든지 이렇게 산지 사면에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유심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제 비가 이제 그치고 나면은 이제 올라왔던 지하수들이 내려가면서 또 거기 아래에 있는 흙들이 같이 이렇게 쓸려가면서 싱크홀이나 포트홀이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도심지에서는 상당히 좀 주의를 요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 오늘 중요한 말씀 잘 정리해 주셨는데 잘 들었고요. 오늘 말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장석환 대진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정치권의 각종 핵관들이 있다면 자, 시사본부에는 여의도 정치의 핵심을 꿰뚫는 여의도 정치 핵심 관계자 일컬어서 여의도 정핵관이 있습니다. 자, 이상돈 중앙대학교 명예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매주 뵙질 못하니까 오시면 너무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진행을 돕기 위해서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도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교수님 출연하신 시사본부 유튜브 조회수가요 역대급입니다. 그만큼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월간 이상돈 한 달에 한 번 오시니까 월간 이상돈 시간이기 때문에 오실 때마다 이제 국정 운영 이야기를 안 여쭐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시점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다 혼란스럽죠. 한국 정치가 그야말로 파국일보 직전. 아이고, 파국일보 직전. 우리가 한번 그런 계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자, 임 작가님, 최근에 이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00일 신뢰도 조사를 한 결과가 나왔는데 보니까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도 지금 낮게 나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시사인이 사실은 뭐 정기적으로 대통령이 있을 때마다 이제 조사를 했었던 수치인데요. 시사인이 K스탯 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 8월 19일부터 21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제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 이제 취임 100일 무렵에 이제 신뢰도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임기 말이나 혹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직전 시기보다도 낮게 조사가 됐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 점수가 3.62점이 나왔는데 3.62. 그렇습니다. 이제 탄핵 직전이었던 2016년 8월 말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신뢰도가 3.91점이었고 2012년 그러니까 임기 마지막 해죠. 이명박 당시 대통령 신뢰도가 3.95점이었으니까 그보다 신뢰 점수가 낮다는 거는 좀 심각한 상황이 아니냐라는 이제 평가가 나오는 거고 뭐 아시다시피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신뢰도 점수가 이제 계속해서 좀 높게 유지가 된 편이에요. 첫 해에는 6.67점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임기 마지막 해였던 2021년에도 4.59점으로 끝났으니까 첫 해에 임기 100일인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신뢰 점수는 상당히 낮은 편이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국정 운영을 해나가는 데 있어 국정 운영 동력이 상당히 좀 상실된 채가 아니냐. 이런 좀 걱정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상돈 교수님 지난번 출연 때는 지난 달이었죠. 청와대에서 나오는 순간 이미 이거 예정됐던 일들이다 이렇게 또 평가를 해주셨는데 이 윤 대통령 최근에는 도스태핑 방식 바꾸고 또 출근길 문답 횟수도 줄이고 표현도 좀 자제하는 모습이고 그런데 이 신뢰도 조사 결과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대통령과는 달리 좀 처음부터 기대치가 그렇게 높지를 않았잖아요. 지난번 그 대선은 뭐 누구를 좋아서 찍은 게 아니라 상대방이 너무 자기가 볼 때는 너무 아니니까 안 좋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긍정적인 기대치가 기본적으로 적은 거고 뭐 제가 좀 관심을 두고 보는 것은 지금처럼 이렇게 가면은 이른바 지지 세력마저 좀 이반할 수 떠나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런 것이. 그러면 지지 세력이 그야말로 그 윤 대통령을 지지했던 고정 지지 세력이 뭘 하느냐. 그것은 이른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문재인 정부가 뭐 일종의 대북 관계는 이런 데에서 대한민국의 어떤 정체성을 훼손했고 또 세금 쓸데없이 올려서 많은 사람을 피곤하게 했고 뭐 등등이죠. 이런 것을 좀 해결해 주는 것을 최소한도 기대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못하게 되면은 이제는 더 이상 설 땅이 없어진다. 저는 그렇게 봐요. 지지층도 이반할 수 있다. 사실 지금 뭐 국정 지지율이나 지금 신뢰도 오늘 언급해 주신 걸 보면 지지했던 투표했던 사람마저도 맞습니다. 지금 유보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그 내용이었는데요. 지금 여당 내에서는 뭐 이철규 의원처럼 이제 윤핵관으로 불리는 분들도 그렇고 이제 기존의 지지층이 원하는 거를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들이 나오다가 그 방향성에 대해서 이제 전 정권에 대한 수사 위주.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나 혹은 이제 민주당 정부 시절에 잘못됐던 점을 수사를 통해서 바로잡는 게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원래 지지층의 이제 지지도 못 얻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결국 이제 사정 드라이브를 걸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보세요? 그런 것이 우리가 전례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명박 대통령이 저 광역병 촛불 시위 때 뭐 반성문 같은 거 읽었다가 지지도가 10%대로 떨어졌잖아요. 그 후에 뭐 뭐 별게 썩 좋은 기억은 아닌데 뭐 KBS 정현주 사장 뭐 기소하고 그 사태가 그때군요. 뭐 종편 주기 위해서 막 드라이브 걸고 사장 그러니까 지지도가 올라갔잖아요. 그게 올라가봤자 한 40% 거기지. 거기나 더 이상 절대로 안 되죠. 근데 그런 것을 얘기를 한 것이고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마지막 판에 폭삭한 게 뭐냐. 자기 지지층을 다 잃어버렸잖아. 한미 FTA 뭐 평택기지 뭐 등등등 이른바 진보 세력에서 안 좋아하는 건 막 골라서 했잖아. 그때 또 파병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일 마지막에
종부세 올려가지고서 반대하는 사람은 더 열받았고 말이죠. 네, 네. 그래서 몰락한 거예요. 그걸 문재인 대통령은 확실히 알아서 끝까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자기 지층만 꽉 네, 챙긴 네, 거죠. 네. 근데 그건 뭐 그걸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한 거예요. 그런 거 보게 되면은 아까 이철규 의원 같이 네. 이런 생각하는 것도 난 무리가 아니라고. 무리는 아니다. 네. 근데 이제 강성 지지층이 결집할 수는 있으나 그 한계는 또 명확하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과연 나라를 위해서 좋으냐가 별개 문제죠. 나라를 위해서 좋으냐. 아유, 근본적인 문제를 또 던져주셨네요. 자, 이번에는 이 교수님 오셨으니까 요게 지금 뜨거운 현안이에요. 여당인 국민의힘 내홍, 이게 지금 가라앉을 줄을 모르고 지금 새 비대위 출범을 위해서 또 행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유력 후보였던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은 새술은 새부대에 그래서 고사를 했고요. 지금 국민의힘은 그 과정에서 이 주 전 비대위원장 의사를 그럼 묻지 않고 유력이라고 했던 것이냐. 주호영 전 위원장이 고사하게 된 과정은 어떻게 관망하세요? 아니, 난 뭐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네. 지금 뭐 누가 비대위원장 해도 이게 뭐 제대로 굴러가기가 좀 어렵다고 봐요. 그리고 비대위도. 그리고 지난번에 그 판사가 아주 이상한 판결을 해서 그래서 그때 이제 이준석 그 전 대표가 가처분해서 그 가처분 청구를 그 비대위원장만 상대로 한 거잖아요. 그런데 모든 비대위원을 상대하게 되면은 그 판사의 논리에 의하면 다 똑같이 다 들어줘야 된다고. 그렇게 되면 근원적으로 모든 비대위 결정이 다 무효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지금 비대위원장 돼봤자 뭐 법원 가처분 나오면 이게 뭐 어떻게 된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심지어 권한이 없다. 지금 저 소송에서 다투는 변호사 그러니까 국민의힘 비대위에서 계약을 해서 위촉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비대위 권한이 없어지면은 그 변호사가 도무지 대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대리할 자격이 있는 것이냐. 아주 그냥 뭐 아주 희한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수임료는 어디서 받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법원이 이런 말이 있어요. 정치적 덤불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덤불에라면 엉켜서 헤어나오지 못하잖아요. 지금 내가 볼 때 그런 꼴이 돼버려요. 덤불에 그러니까, 들어갔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이 문제가 더 큰 것이지 누가 비대위원장 되는 거는 이건 뭐 내가 볼 때는 별로 그 비대위원장 돼봤자 뭐 할 일도 없어요. 의미가 없다. 야, 지금 이제 사실은 법원에서 덤불 정치권에 개입하는 바람에 이 혼란은 뭐 새 비대위원장이 누구냐, 새 비대위가 누구냐 이게 의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런데도 오늘 어쨌든 비대위원장 후보를 오늘 저녁쯤에 이제 발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박주선 전 국회 부의장이 유력, 또 경남지사를 지낸 삼선의 김태호 의원, 또 김종인,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들입니다. 박주선 전 부의장하고 가까우시잖아요. 네, 제가 대학 동기고 또 국민의당이 이제 분당하고 난리치기 전까지는 같은 당을 했죠. 네네네. 그때 2016년에 그래도 돌풍 일으켰을 때. 그때 같이 했는데 그 도중에 합당하는 데서 나하고 갈라졌죠. 그럼 아까 법원 문제는 조금 배제하고 뒤로 미루시고 그냥 인물을 평가하시면 좀 박주선 비대위원장 적합하다고 보세요? 글쎄요. 나는 뭐 누가 되는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은데 이제 박수선 전 부회장은 이제 민주당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연 거기에 유권자들 지지층하고 이게 과연 코드가 맞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 또 이제 일각에서는 뭐 호남으로 외연을 확장한다 그러는데 그거 웃기는 얘기입니다. 그 되지도 않을 얘기고 지금 박주선 전 부회장은 거기다가 일루 절로 붙어서 호남에서 일종의 뭡니까 배신자로 보는 거죠. 그래요. 호남은 더 아주 연맥이는 거야 이렇게 되면. 아이고, 네네. 내가 볼 땐 그래요. 이게 호남으로 외연 확장이 아니라 호남을 더 화나게 할 것이다. 욕보이는 거다. 아이고야.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박주선 비대위원장 얘기도 물론 이제 중요합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얘기의 연장선에서 결국 이번 비대위라는 거는 전당대회를 올해 안에 이제 마무리 짓기 위해서 일종의 이제 가교 역할만 하는 거라.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당에서 실권을 지는 거는 어차피 원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래서 그냥 임시직으로 박주선 비대위원장을 떠올리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근데 그렇게 뭐 누가 하든 그냥 마찬가지죠. 누가 하든 간에. 그러니까 결국은 그건 뭐 박주선 전 부회장의 뾰족한 그 특별한 게 있어가 아니라
2, 3대 다 안 하니까 아무도 안 하려고 하니까 그런 게 아니라 이런 말 듣게 생긴 거죠. 당이 아주 우습게 돼버렸어요. 네. 자, 박주선 전 국회부의장 지금 20대 국회 당시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전당대회 치르지 않고 바른정당과 단독 합당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뜻을 함께했던 인물인데 교수님 최고위원 아니고 최저위원이다 이런 표현 하셨어요. 아니 난 그 얘기는 뭐 특별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 현재 그 당 대표하고 최고가 있는데 그 전에는 지도부라고 하죠. 그 전에는 선출하게 되면 1등이 대표, 그다음 2, 3, 4, 5등이 네, 그랬었죠. 했죠. 근데 이걸 20대 국회 동안 다 바꿨어요. 그때 대표는 대표대로 뽑고 따로 뽑으니까 이른바 뭐 3선, 4선 이거 중진들은 그냥 안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최고위원이 좀 굉장히 무게감이 떨어졌고 또 하나 문제는 그 전까지는 이렇게 최고위원이 일종의 합의제이기 때문에 이게 좀 그렇게 당내에서 의견 수렴을 해서 끌고 가는 거죠. 거기서 뭔가 문제가 생겨버리면은 그 대표와는 좀 결이 다른 사람들이 몇몇 나가버리면은 그냥 무너져 버린다고. 그래서 홍준표 대표가 하다가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내가 어쩌다가 비대위원도 했잖아요. 근데 지금 20대 국회 바뀐 거 하면은 다른 최고위원 다 그만둬도 대표만 남아있으면 당이 가져가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발생한 게 이번에 이준석 사태. 그다음에 그 손학규 대표 보고 그 안철수 이준석 막 유승민 물러가라고 하는 버틸 때 하태경 의원이 그 테레비 앞에서 뭐 사람이 나이가 들면 정신이 혼미해지고 기억납니다. 왜냐하면 대표가 최고위원 다 없어도 대표만 있으면은 당이 움직이질 않아.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20대 국회에서 당원 단계를 각 당이 그렇게 만든 게 난 상당히 난 이게 이렇게 잘못됐다고. 왜냐하면 정당은 회사가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의견을 좀 의견 다른 사람들끼리 토론하고. 대표하는들이 모여서 그걸 토론해서 끌고 가고 그렇게 끌고 못 가게 되면 지도부가 와야 되는 게 맞죠. 딴 사람 다 그만둬도 혼자 대표가 단독 드리블을 하는 이런 정당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게? 나는 그래서 지금 정당 시스템이 민주당이고 뭐고 난 다 잘못됐다고 봐요. 지도부 체제가. 자, 민주적 토론이 없다. 그냥 대표가 끌고 나가는 이 체제는 문제가 있다. 자, 다시 앞으로 돌아가 볼게요. 이 뭐 비대위가 뭐 비대위원장이 누가 되든 비대위원이 누가 되든 의미 없다고 지금 이 교수님 강변하셨는데 이게 이준석 대표 가처분 신청을 받아준 법원 판결, 가처분에 대한 결정부터 시작된 겁니다. 아까 좀 이거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인가요? 아니 그 법원이 그 정당은 그게 그 자발적인 결사 아닙니까? 그리고 또 그 정치적 기구이기 때문에 그 정당의 그 내부적 의사결정에 대해서 법원이 심리하는 게 아니죠. 개입하면 안 된다. 백벌양보해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으면 할 수 있어요. 민주적이지 않았다. 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하고 합당할 때 그 전당대회 안 하면 안 되거든. 내가 전당대회 의장이었는데 나를 뭐 강원권을 정절했던가 그래서 그 전당대회 없이 뭐 똑같은 거야. 근데 그 당시에 법원에서는 그걸 또 나는 그 소송하는 게 아니다. 왜냐? 정당은 뜻을 같이 하는 새끼 하는데 그 지경 가면은 어차피 같이 못하는 거 아닙니까? 난 그런 입장이었는데 파장이 납니다. 거기 합당에 반대하는 모모 의원이 흥분해서 뭐 변호사 찾아가 했는데 가처분 신청했는데 법원에서 그대로 기각됐죠.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그거 그러니까 이건 뭐 정당 내부에서 하는 것이지 법원에 끌어들이는 법원에 개입하는 게 아니죠. 근데 이번에 이상한 판사가 아주 그냥 이상한 판결했어. 전 세계에 없는 판결했어. 가처분 결정. 이상한 판사, 이상한 결정이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게 얘기 들어보니까 과거에 지금 이 교수님이 다 비슷한 일을 경험하셨어요. 근데 그때는 법원이 아까 덤불에 개입하지 않았고 이번에 덤불에 뛰어들었고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국민의힘이 남부지법에 의견서를 냈더라고요. 이 금융실명제를 인용했는데 1993년에 이 김영삼 대통령 때 이제 긴급명령입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긴급명령 여부는 대통령 재량권이다. 자, 국민의힘 주장은 당이 위기 상황인 것은 우리 재량이다. 그걸 왜 이제 비상 상황이다 아니다 이제 법원이 외부에서 판단하느냐. 자, 그러면은 이게 무조건 이번 가처분은 기각될 거라는 이제 주장으로 연결이 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근데 14일에 또 있습니다. 아니, 그거 잘 모르겠어요. 그 전에 판결할 때 그 판사가 계속 같은 왔거든요. 재판부죠. 네. 그러니까 그 판사가 이번에 판결을 바꾸면은 그 바보 되는 거지, 한마디로. 그렇잖아요. 본인이 했던 걸 뒤집은 게 되는 거니까.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판사가 일관성있게 되면은 이준석 이게 제기한 거 다 인용해야 돼. 네. 그러면 저거니 국민의힘은 초토화돼 버리는 거야. 초토화된다. 야, 이거 어떡합니까? 근데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번에 주장하는 내용은 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는 이제 이준석 대표의 대표 권한에 대한 이제 권리를 다투는 거였는데 이번에 본인들이 주장하는 거는 당원 당규를 이미 개정을 해서 비상 상황에 대한 규정을 조금 더 촘촘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법원이 재량권을 발휘해 가지고 지금은 당원 당규상의 비상 상황이 아니다라고 했던 것보다 조금 더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거는 이제 거기 생각이지. 거기 생각이죠. 저기서 볼 때는 그렇게 결정하게 한 사람들은 비대위원이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거 잘못된 거잖아, 거기에. 그 잘못된 사람이 당원 바꿔봤자 또 잘못된 거란 말이야, 뿌리가. 전제가 잘못됐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판사가 지금 자기 논리적인 일관성 할 것 같으면은 그렇게 해서 그냥 다 무효를 만들어야 돼. 그럼 완전 국민의힘은 뭐 이제 완전히 그냥 초토화돼. 네네. 야. 아니 근데 그러면 굉장히 걱정이 되는 게 이게 어쨌든 집권 여당인데 말이죠. 이게 초토화가 되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수습을 어떻게든 해야 되잖아요. 아니, 근데 난도 수습할 필요 없다고 봐. 왜냐 그러면은 아니 국회 열리면 국회는 원내 지도부가 하는 거 아닙니까? 네네네. 아니 대표하고 최고위원이 하는 일이 뭐야? 맨날 월수금 뭐 떠들고 인터뷰에서 싸우는 것밖에 안 하잖아. 네. 아니 긍정적인 생산적인 일을 한 적이 있습니까? 정당 대표부가? 그러니까 내가 그쪽에 하면 한번 그냥 마음대로 해보라고 그냥 공석으로 내버려 두고 그 국회는 원내대표가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서 한번 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교수님 이 얘기를 대표하고 하셨어요. 최고위원은 나는 이게 굉장히 있으나 마나 없는 게 차라리 나은 없는 게 낫다. 아니 미국의 그 당대표 따로 있습니까? 아니 민주당의 그 리더는 바이든 대통령이지 뭐 당대표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어디 있어 도대체. 잘못된 거라고. 그래서 옛날에는 뭐 원내 총무. 그렇죠. 그게 맞는 얘기야. 원내 정당화하는 게 맞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국민의힘에서 벌어지는 일 마음대로 끝까지 가보도록 내버려둬라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런 표현 쓰셨어요. 종합예술의 결정판. 우리가 좋은 의미로 정치는 종합예술이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종합예술의 결정판이라는 이건 뭐 나쁜 의미죠. 이게 완전히 이게 우리가 일단에 이준석 전 대표랑 뭐 윤핵관 등등의 이제 과거 누가 잘못했냐 다 잘못점이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현상 아닙니까? 현실. 이 두 사람이 두 집단이 같은 당을 할 수가 있냐 없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국민의당 그거 할 때 난 소송 부질없는 일을 한 건 뭐냐. 어차피 그 상황 되면은 같은 당 못하는 거하고 정당은 자발적인 결사랑 아닙니까? 의견이 같아야 그런 되고. 기본적인 개념이 없어. 난 그건 문제라고 봐. 자, 그래서 이게 정말 좋지 않은 의미로 막장이라는 표현의 다른 의미신 것 같아요. 우아하게 종합예술의 결정판. 알겠습니다. 자, 과연 국민의힘 사태의 끝은 어디인지 다음 달에 또 월간 이상돈 오실 때는 어떤 또 말씀을 하시게 될지 궁금합니다. 오늘 여기서 여의도 정액관 정리하죠. 이상돈 중앙대학교 명예교수, 임경미 작가.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시사본부 매일 이 시간 청취자분들께 드리는 깜짝 간식 선물 오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편의점 상품권이고요. 코너 들으시면서 문자로 의견 주시는 분들에게 저희가 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의견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주간 사건 사고 소식을 알아보는 배상훈의 사건 본부, 배상훈 프로파일러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떻게 잘 보내고 계시죠? 예. 태풍도 잘 보내셨고. 예. 뭐 다행히 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래요. 자, 가을 학기가 시작이 되고 처음 오셨습니다. 지금 9월이니까 이제 강의를 시작하셨을 텐데
캠퍼스는 요즘 어떻든가요? 그래도 활력이 넘치고요. 예. 아무래도 대면 수업이 되니까. 네네, 그렇죠. 예, 그래서 상당히 활력이 넘쳤던 것 같았습니다. 어제도 이제 오리엔테이션 했는데 뭐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유명인이시니까. 아니 뭐 그렇죠. 수강 학생들이 굉장히 많겠네요. 아닙니다. 그냥 범죄 심리라고 하니까. 네네. 예. 요즘 관심 많더라고요. 예. 범죄 심리. 저도 배 교수님의 강의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자, 지금 이 미성년자 12명을 성폭행한 아주 충격적이고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이 김근식이라고 하는 인물의 출소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런데 기사를 꼼꼼하게 보다 보니까 원래는 지난해에 출소 예정이었는데 교도소 안에서 사고를 쳐서 한 해가 미뤄져서 다음 달에 출소한다. 이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2006년도에 네. 또 입에 담기도 참 힘든 네. 미성년자 성폭행. 네네. 이제 연쇄 성범죄자입니다. 근데 2006년도에 15년형을 받았습니다. 네네. 그럼 작년에 나왔어야 되는데 네, 그러네요. 그 안에서 또 다른 재소자를 폭행을 해서 또 그 안에서 재판을 받아서 1년이 형량이 가중이 돼 갖고 수감 중에 징역 1년을 더 받는 범죄를 저질렀네요. 그래서 올해 10월 그러니까 다음 달에 출소하게 됐습니다. 상당히 위험하고 우리가 이제 조두순을 하는데 네네. 조두순보다 2배는 더 위험한 인물입니다. 조두순보다 더 위험하다. 아니나 다를까 지금 많은 언론들에서 이 조두순보다 더한 김근식 이런 표현들이 등장해서 자, 그런데 어떤 인물이라 이렇게 지금 조두순도 끔찍한데 2배 더 위험하다? 무려 전과가 19범이에요? 2000년입니다. 2000년에 또 아동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죄질이 나쁘군요. 예, 그때도 전과 10범이 넘었습니다. 그때 이미 아동을 대해서 성범죄를 했었고요. 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때 징역 5년 6개월밖에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출소한 거죠. 네네. 그래서 그때의 판결이 사실 이해되지 않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아동 청소년 대상의 성범죄에 대한 형량이 그때는 너무 형평이 없었습니다. 그러네요. 예. 지금 우리 인식으로 생각해 보면 상상이 안 되죠. 네. 근데 그 출소를 2006년도에 했는데 5월에 했는데 나오자마자 보름 만에 지금 이 말씀드리는 10몇 명을 그것도 2달, 석 달 사이에. 연쇄 범죄로. 예, 아주 우리나라에서 연쇄 성범죄자는 그래도 있습니다만 네네네. 아동을 대상으로 그것도 무려 9살, 11살. 최고 많은 게 17살인데요. 네. 이게 상상이 안 되고 이게 이런 인간이 있을 수 있나라고 하는 참 치가 떨리는 인간인데 어쨌든 그런 인물입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도 당시에 5년여 이 징역을 내린 거는 참 문제가 있었다 싶고 문제는 교화는커녕 지금 나오자마자 뭐 2-3달 동안 다량의 연쇄 성범죄를 그것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또 저질렀다. 근데 그 수법이 아주 그냥 치가 떨립니다. 끔찍해요. 왜냐하면 승합차에다가 지나는 그 아동을 납치해서. 네네.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걸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참 힘든데 그 정도 위험한 인물입니다. 예, 그 정도 위험하다. 이게 성범죄에 더해서 납치도 하고. 자, 이 조두순 출소 때처럼요. 해당 지역 커뮤니티가 또 시끌시끌할 정도로 당연히 많이들 불안해하십니다. 그때도 우리가 뭐 유사하게 다뤘던 것 같은데 지금 출소 후 예정되는 거주지가 어디예요? 이걸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인천 계양 쪽입니다. 그러니까 이 범죄를 저지르고 다니는 데가 인천 계양 그리고 파주, 김포, 일산. 그러니까 김포대교를 넘나들면서 아시죠? 그 한강에.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한강을 끼고 주요 범죄 수법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승합차를 이용해서 그 근처에 범죄를 저질렀던 그런데 다시 이제 그 거주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사실 좀 되게 위험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두순의 경우도 그랬지만 원래 살던 자기 집으로 간다. 거주지로 간다. 거기가 주소지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걱정되는 건 이런 거예요. 이 출소하면 무엇보다 이제 관리 감독이 중요하다. 지금 전례가 하나 얘기되신 거잖아요. 뭐 이제 5년 이상 형을 받았지만 형량이 낮았고 나오자마자 보름 만에 또 연쇄 범죄를 저지르더라. 그럼 이제 안전의 문제인데 지금 전자 발찌 부착 대상은 맞나요?
원래는 이 부착 대상이 아니었었는데 네네. 조두순 사건을 출소를 하면서 네네. 그때 논란이 컸죠. 그렇죠. 그래서 부랴부랴 입법을 한다 그래갖고 이건 형은 아닙니다. 형은 아니고. 법정형은 아닙니다. 부가조치로 법무부에서 그리고 다행히 법무부에서 출소 방안을 마련해갖고 전자 관리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대상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5년. 그럼 5년 뒤에 어떻게 하느냐. 전자발찌 부착이 5년. 예. 계속이 아니라는 거죠. 기간이 정해져 있고. 자, 이 전자발찌 또 못지않게 중요한 걸 보면 이게 신상정보 등록, 공개 이런 문제입니다. 그럼 신상 공개는 했으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실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근데 고지는 못한다. 그럼 신상정보 공개와 이 고지의 차이는 뭐고 고지는 필요한 것인가? 보완할 방법은 없는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성범죄 알림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렇죠. 알림이가 있죠. 홈페이지에 띄워놓습니다. 네. 근데 그것을 캡처해서 다른 사람한테 보내주면 이게 이제 법적인 문제가 되는 거죠.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예. 그리고 우리가 고지라고 하는 것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네네. 아이들의 부모님들한테 이 편지봉투 같은 게 옵니다. 받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당신이 사는 근처에 이런 성범죄자가 옵니다. 그러니까 머그샷이라고 해서 사진 이렇게 찍는 게 옵니다. 이게 고지인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이 상태가 되느냐? 사실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신상정보 고지는 돼서 그럼 거기 근처에 사는 분들은 찾아서 알아서 찾아 들어가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럼 그걸 모르고 있는 분은 옆에 김은식이 사는지도 모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뭐 다른 사람이 캡처해서 그걸 줘도 안 된다고 하니 그럼 스스로 인지하고 계속 스스로 찾아 들어가서 정보를 확인하고 매일 해야 되나요? 이건 법적인 뭔가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문제적인 겁니다. 그러네요. 이게 뭐 주민 보호와 안전 예방 차원에서 뭔가가 필요한데 이게 좀 법적 제약이 많다 이런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 자,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지만 신상 정보를 확인하고 내용을 이 주변 이웃에게 조심하라고 전달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스스로 찾아야 한다. 보완해야 되겠죠? 한동훈 장관께서 여러 가지 방안을 이제 말씀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그냥 관리 방안, 그러니까 물론 4월부터 이걸 마련하고 있다. 지금 1대1로 지금 계속 면담을 통해서 여러 가지 수칙을 제출을 하고 출소 계획을 파악하고 있다라는 것까지만 발표했지. 그럼 그게 얼마나 효과적인가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뭐 조두순의 경우도 그렇고 또 이 김근식이라는 인물도 그렇고 이런 좀 인물들의 재범 가능성 전문가로서 어떻게 보세요? 이수정 교수님은 거의 뭐 상당 높다. 거의 뭐 상당히 높다. 90 몇 %라고 말씀하셨고 90 몇 %. 사실 저도 미국에서의 여러 어떤 사례를 봤을 때 연구 결과를 봤을 때 아동 대상 성범죄자는 절대 교화가 안 된다고 합니다. 거기에 절대란 말을 붙이는 것은 그만큼 많은 어떤 연구를 통해서 그래서 오죽했으면 미국에 있는 아동 성범죄자들은 별도의 섬에 몰아넣고 별도의 관리를 합니다. 그래요. 그 정도로 위험한 자들이라는 거죠. 물론 이것은 미국의 사례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연구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좀 그런 어떤 데이터의 부족도 분명히 존재하는 겁니다. 데이터도 부족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하는 어떤 우리의 논의도 부족하고 이게 지금의 우리 상황이죠. 아휴, 이런 상황인데 그냥 도심권 시민들 사이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를 들으시는 청취자분들도 지금 이거 불안하다 이렇게 느끼실 수밖에 없겠죠. 자, 이렇게 좀 유사한 미성년자 성범죄자에 대해서 그럼 다른 나라들 해외 사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까 섬에 몰아넣고 별도 관리한다. 그 전에 그러니까 그 조치 이전에 메간법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메간이라고 하는 어린 아이가 아주 잔혹하게 살해를 돼갖고 이제 피해자 이름이죠. 그 피해자 아이입니다. 근데 그래서 메간법이라고 하는데. 아예 그 성범죄자가 사는 그 집 앞에 편만을 써놓습니다. 그래서 섹슈얼 프레데터, 성포식자라는 아주 모욕적인 표현을 아주 적극적으로 편만을 놓습니다. 이름을 써놓고. 그 정도로 미국에서는 아동 성범죄자는 아주 엄격하게 다룹니다. 거주지에 그냥 편말을 달아놓는군요. 거기까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5년 안주가 아니라 조금 긴 형태의 장기간에 어떤 재범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그게 우리는 없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없다는 게 문제다. 그러니까 일반 성범죄자와
특별히 차별 없이 관리를 한다. 네. 근데 아동 대상 성범죄는 재범 위험성은 굉장히 높은 것이 높은데? 학계도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 보통 성범죄자 같이 다루느냐. 네네. 그럼 거기에 대한 대상을 하는 어떤 다루는 네. 보호관찰 인력도 확충이 돼야 되는데 예. 이런 위험자들 여기다 놔야 되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걸 알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이거는 반드시 보완이 필요해 보이는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뭐 법이 형평성, 일관성 이런 문제 있지만 전문적인 연구의 결과 위험하면 그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게 또 법적 질서가 아닐까 합니다. 자, 오늘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사건본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 편의점 상품권 받으실 청취자님은요. 7868-7031-3345-6029-4283님입니다. 좋은 오후 보내시고요. 자, 시사본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낮 12시 20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